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당 김중현입니다. 프로당이 아니고 네. 네. 아마추어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마추어리즘을 참 좋아하는데 네. 어떤 걸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취미로 아마추어처럼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여기도 사실은 프로 평론가가 있고 아마추어 평론가가 있잖아요. 제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아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마데우스라기 때문에 네. 맞춰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놀라고 있는 게 장명법은 더 이상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장명법에 대한 그 각주, 네. 각주에 관해서는 정말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데우스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밀로스 포먼 감독이잖아요. 근데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를 한번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4월에 타계하셨거든요. 굉장한 거장이시고 또 좋은 작품이 너무 많고 해서 꼭 다루고 싶었는데 그동안 수급이 좀 어려웠었는데 드디어 네. 벚고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제가 알기로 이런 메인 플랫폼 중에서 영화당에서만 네. BTV에서만 아마 가능할걸요?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아마데우스하고 벚고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를 봤던 기억은 있으나 이렇게 다시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들을 다시 소개하는 것도 영화당의 중요한 그렇습니다. 임무라면 또 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주 그때그때 이렇게 나오는 따끈따끈한 영화들을 워낙 세게 푸시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니까 주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옛날에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Powerless to stop. I, for once, in the end, laughing at him. If Mr. McMurphy doesn't want to take his medication orally, 밀로스 포먼의 대표작들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좋은 영화 참 많습니다. 레리 플린트 같은 작품도 네. 있고 또 70년대 이런 뮤지컬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때 그 수입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의 전설 속에만 맞아요. 존재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죠. 네, 약간 히피들을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발몬 같은 시대극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맨온더문도 있고. 또 다 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밀러스 포만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밀러스 포만인 걸 알고는 이분의 스펙트럼도 참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 이름이 이제 전면에 나오는 그런 스타 감독들도 있잖아요. 근데 밀러스 포먼은 사실은 작품들이 약간 숨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바로 이 두 작품입니다. 네. 둘 다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았는데 이 밀로스 포만 자체가 체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사한 예가 별로 없는데 굳이 있다면 이안 감독 정도? 이안 감독도 대만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아카데미에서 드물게도 2개나 감독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이 밀로스 포만도 체코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런 또 비슷한 경력을 받았죠.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스펙트럼이 넓고 약간 작품들이 숨는 것도 비슷하네요. 네. 본인의 어떤 색깔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영화의 스타일에 따라서 녹여내는 그러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편의 작품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밀러스 포만 감독의 초기작 체코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도 국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VD로 예를 들면 소방수의 무도회 같은 작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작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재기발랄하면서 아주 뾰족뾰족한 작품이거든요. 초기에 밀러스 포먼이 이제 체코에서 굉장히 맹활약하다가 그때가 이제 공산치하였지 않습니까? 68년도에 프라하의 봄 때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스카웃돼서 이런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 바로 벚고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로 정말 홈런을 날리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년 후에 아마데우스를 만들게 되죠.
필모그래피를 쭉 보다가 이분이 의외로 배우 활동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배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고야의 유령 이후에는 사실은 작품이 거의 감독하신 게 없고 배우로 활동하신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배우로 활동하는 거 보면 약간 푸근한 인상에 아저씨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감독을 하다니 약간 두 개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밀러스 포먼의 작품 세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자유를 향한 어떤 강렬한 메시지들이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체제 같은데 항거를 하는 개인 경험과도 관련이 있겠죠. 체코가 그랬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대 현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웃사이더적인 시선으로 예리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 감독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품격 있으면서도 아주 유장한 그런 영화를 잘 만든 감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대본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분 브리핑에서 할 이야기에 다 해버렸어요. 절반 정도를 지금 해주셨고요. 어떡하지? 그것들 해주신 이야기를 편집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단순한 걸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해주신 이야기를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표를 통해서 밀러스 포먼 감독의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아무리 1분 브리핑을 스포일링을 해도 네. 전혀 상관없다. 네. 나는 1분 뛰어넘을 수 브리핑에 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저한테는 이미 몇 척의 선박이 더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뭔가 오늘 1분 브리핑도 유장한 느낌이 네. 듭니다. 포르만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포만 아니죠. 포르만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 네. 유장하게 그 시대를 한번 조망을 해봤는데요. 밀러스 포먼 감독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죠? 그러니까 밀러스 포먼 감독이 작품들을 쭉 보면 네. 시대별로 여러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주로 다루는 시기가 18세기와 1960, 70년대인 거예요. 네. 18세기는 고야 유령, 발몽, 아마데우스가 다 18세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1900년의 레그타임은 사실 음악에 대한 이야기여서 약간 열애로 치고 조금. 60년대의 헤어 그리고 초기작인 타리 그리고 맨 온 더 문, 레리 플린트, 벚고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다 70년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세기 후반에는 사실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저때 가장 큰 핵심 화두가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은 어떻게 집단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 같고요. 60년대, 70년대 역시 바로 그 문제가 맞아요.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집단 속의 개인 그리고 사회 바깥의 아웃사이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사실 밀러스 포먼 감독이 가장 첨예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두 개의 시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저 두 개의 시기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특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놀랍네요. 왜냐하면 이제 60, 70년대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러스 포먼을 알고 있으면 그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제가 이 사람 자체가 평생적으로 싸워왔던 어떤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18세기가 이렇다는 건 좀 몰랐고요. 그렇죠. 발몽하고 고야 유령 아마데우스 다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시대와 불화하면서 느껴지는 고독 같은 것들을 다룬 영화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You're gonna pull that henhouse shit now. When the vote, the chief just voted, it was 10-9. Now I want that television set turned on right here.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뻐꾸기 동지로 날아간 새. 네. 70년대 굉장히 찬란했던 그런 작품이죠. 이 제목은 사실 모든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워낙 패러디가 많이 되기도 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제목이지만 김건모 씨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의외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후에 이 영화가 뭐 개봉한 적도 없었고 많이 그 VOD가 나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는데 이 5개 부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부문을 수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아카데미도 여러 가지 이제 기록 싸움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이 영화가 세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카데미의 수많은 상 중에서 가장 노른자 위의 상을 보통 5개라고 말하거든요. 작품,
감독상, 남녀주연상, 각본이나 각색상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부문을 전부 다 석권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드문 영화인데 이 영화가 41년 만에 그 기록을 세웠던 당시 영화예요. 네, 일종의 그랜드슬램 같은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가장 중요한 5개 부분이니까 41년 전에는 이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라는 프랑크 카프라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양들의 침묵. 네, 이 3편의 작품들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들의 침묵 이후에는 이 기록을 세운 작품이 없어요. 열 몇 개씩 받아가도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의외로 이 작품이 저는 쇼생크 탈출하고 비슷한 측면이 저도 있는 그 것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원작자와 작품의 관계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붉은 머리 아일랜드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에도 붉은 머리 아일랜드인이 모건 프리먼으로 대체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슷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 구조가 비슷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정신병원은 사실상 감옥 같은데 그럼 쇼생크 탈출하고 같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탈옥 영화의 플롯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그 안에 그 억압된 체제 속에 새로 들어가긴 사람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쇼생크 탈출에서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고한데 감옥에 갔고 여기서는 사실은 본인이 범죄자인데 그렇죠? 범죄자가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가 아닌데 환자들 사이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도가 굉장히 재밌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파티 장면이나 네. 낚시 장면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네. 아리아가 이렇게 딱 울려 퍼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해방감. 참조를 했을 거라는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특히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고인 물처럼 있었던 집단에 한 개인 들어서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두 영화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참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건 이 얘기는 영화랑 관련해서 뒷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배우 중에 이제 커크 더글러스라는 왕년의 대배우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커크 더글러스가 체코로 여행하다가 공산 치하에 있을 체코를 여행하는 중간에 사실은 이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밀러스 포먼을 만났대요. 네. 그 당시 밀러스 포먼한테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니까 당신이 혹시 미국에 와서 이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즉석에서 만들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간 이 밀러스 포먼이 체코로 원작 소설을 붙였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체코의 오픈 치고가 엉망진창이라서 이 소설이 도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체코 출신의 감독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크 더글러스의 아들인 마이클 더글러스가 이 판권을 이어받아서 역시 밀러스 포먼한테 그 오퍼를 넣은 거거든요. 각본도 제습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네. 각본도 진짜 네. 금수저가.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뒷얘기들도 보면은 그럼 결국 밀러스 포먼이 만든 운명이었구나. 정말 뭐 이런 운명이네요. 생각이 네. 들기도 하죠. 네, 저는 이 작품의 뭐 배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다 씹어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잭 니콜슨은 뭐 사실 명배우 중에 명배우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나무주연상을 시작으로 해서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받았죠. 주연상 2번, 그 다음에 조연상 1번. 애정의 조건으로 조연상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로 다시 한 번 주연을 받았는데 후보로 따지면 더 찬란합니다. 여태까지 12번 아카데미 그 연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거는 남자 배우로서는 최고 기록이에요. 여자로서는 메릴 스트립이잖아요. 그럴 정도의 명배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죠. 영화의 분위기하고 잭 니콜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잭 네. 니콜슨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약간 반항 어린 그런 표정이 그럼요. 있는가 하면 네. 한편으로 또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장난기. 그 두 개가 계속 엇갈리면서 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지만 계속 연민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상처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측은지심 같이 생기는 그런 캐릭터가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의 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우가 상징하는 어떤 게 있다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생명력, 혹은 자유를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잭 니콜슨이 왠지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오면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렬한 생명력, 거친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이 영화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 저는 맥머피 역할을 했던 잭 니콜슨도 대단했지만
루이스 플래처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주연상을 받아서 그때 또 수화로 부모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걸로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했는데요. 루이스 플래처는 사실 표정 자체가 거의 없이 드러나는데 네. 등장할 때 되게 전 흥미로웠어요. 등장할 때 처음에 출근할 때 약간 신나 보이는 듯한 표정으로 작은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고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악역 같진 않는 느낌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점점 무표정한 얼굴로 맥머피를 대할 때 보면 저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하는 표정이 아닌가, 권위주의자 원칙주의를 상징하는 얼굴이 아닌가 싶어서 그 얼굴을 보는 것만 굉장히 좀 소름 끼쳤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떤 하나의 체제 속에서 순치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길을 못 펴기도 하고 자유가 억압된 환자들을 바깥에서 들어온 새로운 남자가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미를 불어넣는 과정에서 체제랑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간호사인 레치드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이 맥머피와의 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체제와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한 개인의 싸움처럼 보이게 되는데 할리우드 영화가 가장 좋아하는 휴먼 드라마의 포맷이 바로 이 포맷이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수간호사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이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런 강고한 체제의 얼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연기한 어떤 무표정한 그 연기가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극 중에서 이제 옷을 입는 것도 봐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간호사들은 당연히 입는 옷들이 이제 흰색의 어떤 가운 같은 것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제복 같은 것을 입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망토까지 걸치고 해서 얼핏 보면 약간 군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이 입는 옷들도 대부분 흰색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진의 옷을 그들도 같은 색깔로 입는다는 것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데 극 중에 상당 부분에서 지금 이런 장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잭 니콜슨은 대부분의 경우에 옷 색깔이 다른 색을 입어요. 그래서 녹색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푸른색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치되지 않은 개성 같은 걸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엄청난 어떤 파티를 벌여서 그것 자체가 큰 어떤 영화 속에서의 그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굉장히 어린, 당시로서는 어린 데니 드비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데뷔작이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젊은 데니 드비토가 나오는데 데니 드비토가 뒤늦게 와서 이 난장판을 보고 깜짝 놀란 수간호사한테 레치드한테 그 간호사 모자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흰색의 모자는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거죠.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범죄자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쪽은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강고한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이쪽은 심지어는 다 백의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선이다.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의하에 이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루면서 순치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환자들이 그 모자를 더럽혀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느끼게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선의 반대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 관해서만 얘기한다면 선의 반대가 악이 아니라 독선인 것 같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이 레치드라는 인물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독선은 어찌 보면 좀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 독선을 베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그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네. 맥머피가 월드 시리즈를 보고 싶어하는 네. 장면이 나와요. 네. 꼭 봐야 된다. 나는 매년 월드 시리즈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레치드 간호사가 is the opening of the World Series so that we can watch the ball game. How would it be if we had a vote and let majority rule? Great. So, all those in favor, raise your hands. Okay, guys. Put your hands up.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독선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레치드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에 맞서는 맥머피의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혼자 텅 빈 텔레비전, 아무것도 중계되지 않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구 중계를 하는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혼자 막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야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어쩌면 자유를 향한 그들의 욕망, 갈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한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Somebody get
me a fucking wiener before I die. I gotta get my belly down. 그렇습니다. 이 투표하는 장면 말씀해 주셨는데 형식적으로는 이 체제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의사를 묻고 다수결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체제조차 그 체제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 속에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적인 절차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렇게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주인공인 맥머피가 사용하는 방식은 설사 그것이 방종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유는 옹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극단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극단적으로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고의 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체제의 입장과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서로 방종에 이른다 할지라도라는 맥머피의 입장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억압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인디안 추장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쩌면 미국의 반성이라는 주제 자체를 인디안 추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후반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맥머피와 인디안 추장과 레치드의 관계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걸 보는 게 사실은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에서 맥머피에게 최초로 동조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하신 인디언 추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디언 추장한테 농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환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맥머피가 주도해서 벌이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난장판에 가까운 사실상의 한밤중에 파티를 하는 장면이고 또 한 번은 스쿨버스를 훔쳐 타고 밖으로 나가서 낚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루 동안 소풍 갔다 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풍 갔다 오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네요. 타고 가는 게 일단 스쿨버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 어떤 자유를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고 가서 이렇게 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민들이 이상하게 보면서 쳐다보니까 이분들을 다 의사라고 호명을 하면서 각각 의사를 닥터라고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인사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를 의사로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 누가 환자인가라는 문제를 이 영화는 사실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친 것 같아? 아니면 밖에서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이 더 미친 거 아닐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체제를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멋지게 드러낸 영화가 아닐까. 굉장히 미국적인 게 인디안 추장 지금 같았으면 NBA 스카우트 돼가지고 바로 선수로 투입을 했을 텐데 농구장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Raise the hands. Big baby. All right. Let's have a little ball from you nuts in here. Chief! Hey, baby, put it in! Young Chief! Put it in!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깊은 산자락에 차 한 대가 이제 새벽이 동이 터오는데 막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게 되죠. 그 안에 이제 맥머피가 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은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 환자들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죠. 그렇게 밤에 깊은 산 속에서 사실상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맥머피는 깨우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화가 짜여져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맥머피의 운명 혹은 뭐 치프의 운명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영화가 굉장히 비범하면서도 감동적인 결말로 이르게 되는 네. 그런 멋진 영화죠. 이 영화 결말 참 충격적이어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보고 나면 처음에는 이 영화 그 제작자들이 결말을 바꾸지 않으면 돈을 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결말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결말이 좋았습니다. 네. Unconfessed crimes of buried wickedness. If that is what brings you to us, the prospect of hearing horrors. I don't believe it. The whole city is talking. You hear it all over. What a story. Tell us about Wolfgang. Amadeus. Mozart. Mozart?
네, 두 번째 작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싶어지는데 아마데우스입니다. 제 인생의 영화라기보다는 네. 제 인생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데우스가 다루고 있는 주제. 네. 이 영화 살리에리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리에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평범한 자의 대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평범한 게 무엇이고 비범한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사실 이 영화의 주제일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벌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수거처럼 사용하죠. 네. 누가 모차르트고 누가 살리에리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타고나길 천재로 태어난 사람과 어떤 비범한 그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단계까지 간신히 이르지만 영원히 천재는 되지는 못하는 노력형 수재와의 어떤 대결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살리에리 형이다, 뭐 모차르트 형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게 저는 좀 의미 없는 비교 같은 게 왜냐하면 천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한 명은 모차르트, 한 명은 살리에리가 아니고 모차르트는 한 명이고 살리에리가 10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살리에리가 안 된 사람은 60억 명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살리에리를 비교할 게 아니라 살리에리 1, 살리에리 2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저는 천재란 말이 너무 과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재라는 명사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형용사로 사용해야 돼요. 천재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천재라는 말은 지나치게 과용이 돼서 그러네요. 조금 재능이 있으면 천재라고 붙이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말이죠. 천재적인 1분 브리핑 이렇게 쓸 수 있죠. 안 돼요? 이거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여기도 아니면 여기까지 천재라고 이제 동의하려고 얘기하는 천재적인 아니지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The winner is F. Murray Abraham. 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8개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뻐꾸기보다도 더 성과가 크다고 일단 숫자로는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가 토니상도 받고 아카데미상도 받은 굉장히 드문 영화예요. 토니상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연극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이고 아카데미상은 이제 당연히 영화를 한 건데 토니상과 아카데미상을 둘 다 석권한 작품으로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대요. 아까 아마데우스가 마지막이래요. 그 이전에는 뭐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데 당시에 이 영화를 상대적으로 이제 영화사에서 펀딩을 해야 되니까 제작비를 모아야 되니까 메이저 스튜디오를 다 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했대요. 그 이유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가 80년대 초중반인데 이때는 MTV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3분짜리, 4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보는 재미에 막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다른 영화보다도 1시간이나 긴 영화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모차르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사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소위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불리는 그런 멋진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감독의 야심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영화의 주인공이 모차르트가 아닌 게 일단 야심이 느껴지고요. 맞아요. 후반에 가면 수많은 오페라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얼마나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지도 보여요. 그래서 감독의 두 가지 주제의 야심, 형식의 야심 같은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그냥 뭐 영화 자체도 너무 훌륭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 자체가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입문 음반으로 이 영화의 OST를 이용해도 가장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오페라 들죠. 잘 모르시고 오페라 매력이 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 맞습니다. 아 오페라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돈조반니 같은 오페라를 비롯한 수많은 오페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저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나오기도 하고 25번 같은 또는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그런 좋은 멜로디가 다 들어가 네. 있어서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오페라가 만들어지는지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고증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대에는 이제 요즘 지휘자가 지휘할 때는 지휘봉을 쓰잖아요. 근데 모차르트 시대에는 맨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톰홀스가 맨손으로 지휘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고증까지 사실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입문할 수 있는 영화로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네.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죠. 톰홀스가 고증을 참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웃음소리를 네. 원래 모차르트가 웃음소리가 기괴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웃음소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그 칠판을 긁는 것 같은 맞아요. 금속성의 웃음소리를 정말 잘 재현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웃음소리로 기억되는 캐릭터 중에 역사상 꼽으라 그러면 1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 웃음소리가 이제 너무 독특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기록에도 있었대요. 기록에 따르면 금속으로 유리 바탕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정말 듣고 나면 그런 소리를 웃는 것 같은. 이 영화는 이제 두 명의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죠. 네. 아카데미에도 둘 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아깝게도 공동수상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보통 잘 안 하니까 F. 머레이 에이브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를 연기한 토멀스는 수상은 못했는데 토멀스 연기도 참 이 영화에서 굉장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천재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잖아요. 인성이나 하는 짓을 보면 너무 경박한 아이같이 행동을 하는데 근데 한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내린 천재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토멀스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네, 반대편에 살리에리 역할을 했던 머레이 아브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영화가 시작하면 그 노년의 모습 같은 게 나올 때 일단 충격적이에요. 살리에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시절을 회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보여주는 그 충격적인 표정과 충격적인 비주얼 같은 것들이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연기 자체도 이 사람이 수많은 시절을 회고하고 회한 가득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질투와 연민과 시기와 회한 같은 것들을 다 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와 함께 그걸 표현한다는 게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토머스는 이제 막 발산하는 스타일 연기를 했다면 F. 머레이 에이브럼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느낄 때조차도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부글부글 끓는 걸 내연시키는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의 연기 방식 자체가 아예 그냥 연기의 방향 자체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명의 배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게 한 명은 천재고 한 명은 그 사람을 시기해야 되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이런 내면의 감정 같은 걸 드러내기가 연기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표정의 변화 그리고 뒤에서 짓는 표정 이런 것들로 참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질투라는 감정을 이렇게 영화로 잘 표현한 작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살리에리의 감정은 단순히 질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매력적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살리에리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어쨌건. 그러면서도 이제 황실에서도 굉장히 큰 대접을 받는 그런 음악가였는데 30년 뒤에 현재가 나오는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음악가였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서 몰라요. 그래서 30년 만에 깡그리 잊혀진 예술가라는 존재를 연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잊혀지고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촛불 같은 재능을 가졌다면 갑자기 태양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가 나오니까 이 빛이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는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흠모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모차르트가 천재인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살리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의 재능을 너무 잘 알 줄 아는, 그걸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다른 한편은 자기는 갖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질투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한가에 대해서 박태해서 상대를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입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심리를 다루게 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영화의 너무 멋진 장면이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에 펼쳐지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일단 모차르트가 병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레퀴엠을 작곡해야 됩니다. 작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 상황이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불러줘요. 불러주면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체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체보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바로 살리에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모차르트는 악상이 떠오르면 막 불러주고 저쪽은 그것을 그때그때 받아 적게 되는데 상대도 사실은 최고 작곡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Do you have it? Go too fast. Do you have it? Go too fast.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받아서 적는 사람의 속도보다 그 즉시 머릿속에서 창작을 하는 사람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 살리에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그때 살리에리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제일 큰 것은 야 어떻게 저런 천재가 있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천재의 작업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 비록 조력자지만 그렇게 함께 참여한 데서 느끼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런 신께서는 저런 사람에게 주고 나는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를 망가뜨리겠다는 모함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살리에를 연기하는 F. 머레이 에이브럼을 보면
때로는 환희를 연기하고 네. 때로는 질투를 연기하고 때로는 음모를 연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깊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상황이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날 때 네. 살리에리가 작곡한 웰컴송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환영해요라고 만든 곡을 모차르트가 바로 즉석에서 더 좋은 곡을 편곡을 해버려요. 그때 느꼈을 살리에리의 쪽팔림. 일단 첫 번째 쪽팔림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원곡 그 초기 오리지널 악보를 보고 음악이 들리지 않는데 악보만 보고 그 음을 압니다. 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 모차르트의 위대함을 알아채는 살리에리도 대단한 거죠. 악보만 보고 알아채야 되니까. 그때 느꼈을 약간 질투. 마지막 말씀하신 3번째 함께 작업을 할 때 환희. 이게 사실은 살리에리가 느꼈을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순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농담처럼 말하면 이 영화는 데드라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가들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김대리 5시까지 일해 이렇게 주고 만약에 이게 데드라인이면 5시가 돌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데드라인의 스트레스가 크면 여기서 사실은 모차르트가 이런 후반부에 살리에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 레퀴엠을 모차르트에게 만들게 한 다음에 모차르트를 죽이면 좋은데 모차르트를 대체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라고 하고 그 뒤엔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죽이는 방법이 결국 마감이었습니다. 데드라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한테 마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검은 어떤 복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어쩌면 마감의 신 같은 거죠. 물을 두드리는 거죠. 네.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네. 창작해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감에 쪼여본 사람이라면 네. 그 상황의 어떤 그 네. 모차르트 심정을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모차르트는 뭘로 죽었는가? 마감으로 죽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자체가 워낙 깊은 어떤 그런 감정의 드라마를 풍겨내기도 하지만 그냥 모차르트 들어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네. 일단은 들고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칼바르트의 말이 있어요. 칼바르트는 이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네.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던 천사들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말인데 바흐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너무 잘 비유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어떤 말을 남겼나 하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모차르트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사실 정도로 음악인들의 길티 플레저구나. 그렇죠. 바흐는 위대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끼는 건 모차르트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모차르트의 우리가 너무 또 사랑스러운 그런 세계를 이 영화를 통해서 맛볼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두 편 중에서 둘 다 참 장대한 영화이고 네. 깊은 드라마인데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오랜만에 어려운데요. 네. 저는 집단 속의 개인, 사회 바깥의 아웃사이더를 주제로 생각해 봤을 때 두 영화 중에 어떤 게 더 제 마음을 끌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뻐꾸기가 줄이니까 이상하네. 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저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꼽고 싶고요. 네. 아마데우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살리에리가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will speak for you, Father. I speak for all mediocrities in the world. I am their champion. 사실 이 아마데우스를 천재 영화로 보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다 모차르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에리인데 어떻게 이 마음에 괴로움을 이겨야 되는가, 이 질투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살리에리가 어쩌면 작은 위안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극복해내고 이걸 이겨내고 예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주제 같은 것들을 살리에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데우스라는 글자 볼 때마다 약간 파자하는 버릇 같은 게 생기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쪼개면 아마데우스라는 사실 이게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am a deus처럼 보입니다. I am a deus가 됩니다. I만 붙이면. 그 얘기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신이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정말 신적인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이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르게 읽으면 이게 어떻게 들린다면 mad deus가 됩니다. 그러니까 D를 하나만 더 붙이면 미친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노는 굉장히 난폭한 신의 섭리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겪는 비극에 관한 그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마추어 2명이 하는 거 영화당이다. 아마디우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해석이 분분하네요. 네. 다 되겠네요. 네. 최고 영화는? 네, 최고 영화는 저는 아마데우스. 네, 둘 다 좋은데요. 아마데우스는 제가 너무 즐긴 영화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아마데우스를 고르고 싶고 최고의 장면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고르고 싶은데 네, 아주 평화롭게 정확하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서로가 이제 상보적으로 되는데 저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의외의 장면인데 잭 니콜스의 연기를 꼽고 싶고요. 그 파티가 엉망진창으로 끝나지만 그 엉망진창이 사실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잖아요. 그래서 파티가 다 끝나갈 때 창가에 앉은 기억나시죠? 그 장면 너무 좋아요. 네, 잭 니콜슨이 파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미소를 짓다가 심각해지다가 처연해지다가 다시 창밖을 보다가 밖에서는 소음이 들려오고 그러다가 눈을 감는 장면인데 이게 비클로즈업이고요. 그리고 1분 이상 지속되는 굉장히 대사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잭 니콜슨의 표정만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표정에 만감이 교차하는 잭 니콜슨의 연기 혹은 그게 들어가 있는 영화적인 맥락 이런 게 진짜 탁월했던 장면이 아닌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때 잭 니콜슨, 그러니까 맥머핀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장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로스 포먼의 품격 있는 고전들이라는 타이틀로 이 두 편의 멋진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전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